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이 독창성은 세계 시장에 내보여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 주변의 옆 나라들이 쉽게 인정하고 싶어 하지는 않네요. 한국을 구태여 깎아내리고 자신들이 더 돋보이고 싶어 여러 홍보 문구들을 만들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 더 이상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허황된 주장을 하는 일본의 교수라는 사람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침묵시켜버린 어느 미국인 시간 강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지내고 있는 음악학자 엘리엇 톰슨이라고 해요. 음악학자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고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서양음악사를 가르치며 살아왔어요. 파트타임 강사일이지만 그래도 학문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요. 매일 아침 캠퍼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요. 진한 에스프레소 향이 퍼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음악은 커피와도 같아요. 강의실에 들어가면 학생들과 함께 모차르트의 교향곡이나 마일스 데이비스의 재즈 선율을 분석했어요. 커피의 맛이 다양하듯 악보의 음계는 모두 다른 맛을 내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눈에 들어왔죠. 지도책을 펼쳐보니 한국의 영토는 중국의 5%, 일본의 25%밖에 안 됐어요. 대략적인 제 눈대중이기네요. 왜냐하면 음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금 대중음악의 선두자격인 한국은 평소에도 거대하게 느껴지고 있었는데 그 영토의 크기가 지도상으로 옆 나라들에 비해서 밀린다는 거였죠. 심지어 인구도 중국은 28배, 일본은 2.5배나 많았죠. 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적이며 숫자를 확인했어요. 중국은 끝없이 펼쳐진 대륙이고 일본은 섬나라지만 넓은 해역을 가졌는데 한국은 그 사이에 끼인 작은 반도였어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됐을까 궁금해졌습니다. K-팝이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한국 영화가 오스카를 받는 걸 보며 문득 고개가 갸우뚱했죠. 중국과 일본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서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운 비밀이 무엇일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지금 대중음악의 흐름을 생각하면 놀라움이 더 컸어요. 단언컨대 현재 대중음악의 중심은 한국이었어요. 시카고 라디오에서도 K-팝이 흘렀고 학생들이 강의 후 BTS 새 앨범 들어보셨어요? 라고 물어보곤 했죠. 논문을 쓰려는 학생들은 K-팝과 관련하여 음악 논문을 써도 괜찮냐는 조언을 구할 정도였으니 한국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대단하거든요. 사실 중국과 일본은 영토와 인구로 보면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중국은 영화 시장이 크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역시나 그 음악들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죠. 여전히 20년도 더 된 음악이 중국에서는 여전히 차트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죠. 일본은 한때 자신들의 음악이 유행하긴 했어도 이제는 한국에 밀렸죠. 그 차이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 클래식 음악을 떠올렸어요. 바로크 시대엔 바흐, 낭만주의엔 쇼팽이 주류였죠. 시대와 흐름에 따라서 그에 맞는 주류 음악이 있었고 결국 역사에 기록된 건 그 주류 음악이었어요. 먼 훗날 지금 한국 음악이 역사에 기록될 게 분명한 상황이었죠. 동시대 존재하는 중국 음악과 일본 음악은 아마 책에 쓰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기한 점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음악으로 세계를 흔드는지 알고 싶었죠. 그리고 한국의 전통음악에도 끌렸는데 판소리를 접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다 한국 전통음악 음원을 들었어요. 판소리라는 낯선 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렀죠. 한 사람의 목소리가 깊고 애절하게 울려 퍼졌어요. 시카고에서 듣던 오페라나 재즈와 달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자료를 찾아봤어요. 판소리는 수백 년간 민중의 삶을 담아온 노래였죠. 분명히 서양 음악사에선 볼 수 없는 힘이었어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중국의 경극이나 일본의 노가쿠와 비교해보기도 했어요. 확실하게 한국 음악엔 독특한 끌림이 있었죠. 그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년 정도 연구를 위해 한국에 다녀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겼죠. 아직 누구도 잘 다루지 않는 한국 음악의 역사나 문화를 연구하면 제 가치가 올라갈 것도 분명하니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무엇보다도 제가 한국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 음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초대받았어요. 숙소에서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갔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강연 장소는 도쿄 소재의 대학이었고 캠퍼스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적인 정원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발표자로 나서기로 했어요.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긴장감이 몸을 감쌌죠.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역사에는 나중에 한국 음악이 쓰여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걸 정리해서 발표했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고 신선한 시각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강연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도 강단에 서서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짧게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에서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야마모토 교수를 만났죠.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쓴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음악은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변형일 뿐이에요. 판소리는 일본 노가쿠의 서민 버전이고 가야금은 중국 고쟁에서 왔죠. K-팝도 단순히 서양팝을 모방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마무리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앞줄에 앉은 한국인 학자들이 눈썹을 찌푸렸죠. 손으로 노트를 꽉 쥐고 있는 사람도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화가 났어요. 야마모토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문화적 성취는 주변국 덕분이라며 깎아내렸죠.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울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결국 참석자들은 야유를 퍼부었고 점점 소란스러워지자 급하게 발표가 종료되었어요. 심지어 일본인 학자들도 야유를 퍼부을 정도였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활동하는 우익이라는 정치 세력의 후원을 받거나 애초에 그런 성향의 인물로 활동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드디어 질의응답 시간이 왔고 저는 떨리는 손을 들었죠. 교수님, 영향을 받았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서로에게 누구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가깝기에 약간의 영향이 서로에게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독창적인 길로 재창조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이런 독특함을 만든 게 더 놀랍지 않나요? 라고 당당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야마모토는 코웃음을 치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제 이름을 먼저 묻고 제가 대답하고 나자 엘리엇, 당신은 한국을 너무 미화했어요 라고 했죠. 그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한국 음악의 독자성을 증명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제가 한국에 잠시 오게 된 이유도 이것 때문이기도 했는데 한국에 막상 오니까 약간은 흐트러져서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다시 제 본분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거죠. 세미나가 끝난 뒤 숙소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뒤졌죠. 야마모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한국 음악이 모방일 뿐일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했죠. 먼저 아리랑에 주목했어요. 시카고에서 들었던 민요는 단순했는데 아리랑은 달랐어요. 다음 날 예정된 세미나는 불참하고 그냥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국립국악원에 갔어요. 나무로 된 건물 안에서 아리랑 변주곡을 들었죠. 한 연주자가 무대에 서서 기타로 아리랑을 연주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가사가 귀에 들어왔죠. 소름이 끼쳤어요. 수백 년간 민중이 삶의 애환을 담아 부른 노래였어요. 책을 찾아보니 지역마다 가사와 선율이 달랐는데 강원도 아리랑은 느리고 애절했고 경상도 아리랑은 빠르고 힘찼죠. 그날 밤 숙소에서 중국 민요와 일본 민요를 들어봤어요. 중국의 상가는 반복적이었고 일본의 민요는 조용했죠. 하지만 아리랑은 다양성과 생동감이 넘쳤어요. 야마모토에 모방했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걸 느꼈어요. 아리랑은 한국인의 창의성과 감성을 보여줬어요. 문득 K-팝이 떠올랐어요. 빌보드에서 들었던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다시 들어봤죠. 빠른 비트 속에 한국적인 선율이 섞여 있었어요. 현대 K-팝에도 아리랑의 뿌리가 이어졌다고 봤어요. 애절함, 그게 핵심이었고 서글픔이라는 감정이 유명한 노래에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찾은 모든 노래들의 제목을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간단히 악보를 그려 그 부분의 멜로디를 기록했죠. 야마모토의 말이 너무 어불성설이어서 그런지 쉽게 그 말을 뒤집을 증거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야마모토의 입을 막기 위해 이것저것 찾아보며 나름대로 기록을 정리했는데 야마모토에 대한 증오는 사그라들고 다시 한국의 전통음악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생각들이 떠올라지며 다시금 한국의 매력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고 싶어졌어요. 다음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어요.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그곳은 거대한 돌기둥과 유리창이 인상적이었죠. 입장료가 무료라는 안내판을 보고 놀랐어요. 시카고 미술관은 비싼 티켓을 사야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선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전시실로 들어가 가야금을 봤어요. 섬세한 나무 몸체와 12개의 현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연한 갈색 나무에 빛이 반사되며 따뜻한 느낌을 줬어요. 큐레이터가 다가와 가야금은 신라 때부터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해줬어요. 기회가 된다면 꼭 연주를 들어보라고 했죠. 예전에 중국 고쟁을 유튜브로 찾아 들어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곧바로 가야금 연주를 검색해봤죠. 연주자가 가야금을 켜자 깊고 풍부한 음색이 공간을 채웠어요. 유튜브 화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감이 느껴졌죠. 실제 들으면 정말 아름다울 거라는 상상이 되더군요. 고쟁은 단조롭고 평평했는데 가야금은 감정이 층층이 쌓인 소리였죠. 또 음악 관련은 아니지만 박물관에서 백제의 금동대학로도 만났어요.
유리 케이스 속에서 은은한 금빛을 뿜었죠. 뚜껑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은 산과 새, 용을 담고 있었어요. 손톱만한 세세한 부분까지 섬세했어요. 동아시아 어디에도 없는 예술성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백제 장인들의 손끝에서 나온 걸작이 분명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시카고에서 보던 르네상스 조각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무료 입장과 이런 개방성이 한국의 자부심을 보여줬어요. 박물관을 나오며 다시 한번 노트했었어요. 가야금과 향로, 독창성의 증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전통 공연 사물놀이를 연구했어요. 경복궁에서 열린 야간 공연에 갔죠. 어두운 하늘 아래 궁궐 지붕이 은은히 빛났어요. 무대에 4명의 연주자가 올라왔고 꽹과리, 장구, 북, 징을 들고 있었죠. 공연이 시작되자 북소리가 심장을 울렸어요. 쿵짝쿵짝 리듬이 몸속으로 파고들었고 시카고에서 듣던 서양 타악기와 달랐어요. 4가지 악기가 조화를 이루며 에너지를 뿜어냈죠. 연주자들이 웃으며 즉흥적으로 박자를 바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물놀이는 농민들의 노동과 축제를 담은 음악이었죠. 비슷하다던 일본의 태고를 찾아 들어봤어요. 태고는 엄격하고 경직돼 있었는데 사물놀이는 자유롭고 생동감 넘쳤어요. K-팝 공연의 역동성도 여기서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연 끝나고 박수를 치며 야마모토 교수에게 할 말이 자꾸만 쌓여가고 있다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정신을 탐구했죠. 흥과 끈기가 핵심이었어요. 흥은 판소리와 사물놀이의 열정에서 느낄 수 있었으며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몸을 흔들며 웃는 모습이 떠올랐죠. 끈기는 삼성동 시장에서 만나게 된 상인에게서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한국에 있다면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는데 일부러 저는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봤어요. 할머니 한 분이 채소를 정리하고 계셨죠.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일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모습. 과거 한국전쟁 폐허에서 일어선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며 그 폐허에서 지금의 모습을 만든 한국인들의 그 끈기. 그 끈기가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예요. 시카고의 개인주의와 달랐어요. 거기선 각자 살아가지만 한국은 공동체의 힘이 강했어요. 연구를 마무리하며 논문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음악은 흥과 끈기의 독창성이라는 제목이었죠. 가야금의 음색, 사물놀이의 리듬, 사람들의 정신을 담았어요. 야마모토의 모방이라는 편견을 반박했죠. 한국 음악의 독자성이 증명됐다고 느꼈어요. 논문을 쓰며 미소가 지어지는 순간이 많았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멋진 줄 몰랐는데 말이죠. 연구를 정리하던 중 야마모토 교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졌어요. 세미나에서의 그 차가운 태도가 계속해서 떠올랐죠. 그래서 이메일을 쓰기로 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조용한 숙소방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교수님, 한국 음악의 독자성을 모방으로만 보는 건 너무 편협해요 라고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의 다양성, 가야금의 독특한 음색, 사물놀이의 생동감을 적었죠. 가능하다면 면전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목소리로 직접 반박하며 눈을 마주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려면 일본까지 가야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날아가는 건 너무 번거로웠죠. 이메일로라도 항의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를 때 손끝이 살짝 떨렸죠. 며칠 뒤 답장이 왔어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메일함을 열었죠. 야마모토 교수의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메일을 읽는데 그 교수라는 사람은 나름 근거를 대며 제가 했던 주장을 깨려 했어요. 판소리는 노가쿠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고 K-팝은 서양팝의 구조를 따라간 결과물이라고 썼죠. 중국 고쟁과 가야금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근거라고 하기엔 너무 얕았어요. 그가 보낸 문장은 논리보다는 고집으로 가득했죠. 유치한 수준의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내 말이 맞아라고 우기는 것 같았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숙소 책상에 앉아서 메일을 다시 읽었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그 순간 그냥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답장을 쓰려던 손을 멈췄죠. 야마모토 교수의 주장은 내가 본 한국 음악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리랑을 들으며 소름 끼쳤던 순간 사물놀이의 북소리에 심장이 뛴 기억을 그는 모를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의 답장은 얇은 종이처럼 가벼웠어요. 야마모토의 편견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느꼈고 제가 한국에서 찾은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 말이죠. 사실 그 뒤로 그 야마모토 교수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고개가 갸우뚱했어요. 이쯤 되니 그 사람이 진짜 교수인지조차 의심스러웠죠. 그의 유치한 변명과 고집스러운 태도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쨌거나 저는 한국에서의 6개월을 마치고 시카고로 돌아왔어요. 시카고 대학의 강당으로 다시 들어갔죠. 낡은 나무 문을 열자 익숙한 강의실 냄새가 저를 맞이했어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죠.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이제 학기의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며 결심했어요. 야마모토 교수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어요.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음악 역사와 한국의 현재를 연결하는 계기로 삼고 싶었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칠판에 음악의 역사라고 썼죠. 클래식의 주류는 바로크 시대엔 바흐였고 낭만주의엔 쇼팽이었다고 아래에 적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대중음악의 역사는 한국이 쓰고 있어요. K-팝이 세계를 흔들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시기 질투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 뒤로 한국에 연구하러 갔다가 일본에서 만난 야마모토 교수를 소개했어요. 도쿄대학의 한 교수가 한국 음악을 모방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판소리는 노가쿠의 변형이고 K-팝은 서양팝의 복사본이라고 했다며 그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도 세미나에서의 충격적인 발표와 그를 반박했던 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갔어죠.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깨기 위해 다시 연구에 힘쓴 이야기. 그래서 알게 된 아리랑의 지역별 다양성, 가야금의 독특한 음색, 사물놀이의 생동감을 자료로 준비했어요. 프로젝터로 사진과 음원을 틀었어요. 아리랑 연주가 강당에 울리자 학생 몇몇은 감탄하기도 했어요.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창의성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야마모토의 주장이 얼마나 얕았는지 보여주고 싶었죠. 강의실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그 다음 그 사람과 주고받은 이메일 이야기를 공개했어요. 화면에 이메일 캡처를 띄웠어요. 그때 제가 썼던 긴 편지와 그의 짧고 건조한 답장이 나란히 보였죠. 그는 가야금이 중국 고쟁과 다를 게 없다고 했던 그 하찮은 한 줄을 공개했어요. 근거라기엔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웃었어요. 저는 답장을 받고 나서 한숨 쉬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걸 보고 나서 그 교수라는 사람의 답장을 그냥 무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공개석상에서 그 사람을 나름대로 심판하고 싶었어요. 야마모토 교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봐야만 한다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강의가 끝난 뒤 학생 한 명이 찾아와 교수님, 한국은 옛날 음악도 진짜 멋지네요 라고 말하며 다음 학기에는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는데 이렇게 든든한 응원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저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죠. 저는 미소가 지어집니다. 야마모토의 편견은 이렇게 강당에서 묻혔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느꼈어요.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할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 역사를 새로 쓰는 한국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알리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쓴 이 글이 어디 구석 교수실이라고 불릴지 모르는 그곳에 박혀있는 그 사람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